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실제로 보낸 혐의가 인정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북 송금이 쌍방울 측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항변하고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재판 내용부터 전합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과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6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아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 아태유에 보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허위 급여 등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부지사 취임 전이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시절은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착착하죠. 열심히 한번 받아봐야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쌍방울 주가 조작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판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정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넨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에 이루어졌다며 김 전 회장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한 데 따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에 이어 재판부는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판결이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법조팀의 권영석 기자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오늘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같은 점도 있을 거고 좀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두 사람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라서 혐의와 죄명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내용까지 대부분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달리 김 전 회장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라는 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때만 해도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검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건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했다며 김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그리고 오늘 김 전 회장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똑같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이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로선 원투 펀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재판부 배정은 자동으로 하는 거죠. 뭐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이 수원지법 대신에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수원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을 놓고 두 번이나 유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 병합 신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은 범행 시기나 관련자가 전혀 다르다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고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대장동 재판은 이미 위례 신도시 개발, 백현동 용도 변경,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고 있어서 기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채 못 왔습니다. 대북 송금까지 병합이 되면 선고까지 몇 년이 걸릴지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9월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10월이면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일단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지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유무죄를 판단하는 복잡한 결정이 아닌 만큼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뭐 정의를 구현하는 거냐 아니냐 논란이 많던데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핵 억제와 핵 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 그룹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한미 핵 대응 체계가 완성된 겁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핵심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하던 기존의 확장 억제에서 나아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이 핵 전력의 북핵 대응 임무가 명문화된 건 처음입니다.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핵 위기 때 한미 정상을 포함한 협의 절차, 그리고 이를 위한 즉각적인 통신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신탁기금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러북 군사 경제 협력을 차단하고 무력화해 나가기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안보 협의체를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일체형 확장 억제란 게 어떤 식으로 실행되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미국 핵 잠수함이나 폭격기 같은 3대 전략 핵 자산이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고 한미 양국이 핵 운용 기획과 작전까지 함께합니다.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는데 차정승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미 전략폭격기 B-1B가 공군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정밀 유도탄을 발사합니다. 마하 1.2의 속도로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대표적 전략자산입니다. 사거리 2000km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투입됐습니다.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잠수함 켄터키함은 지난해 핵협의그룹 출범에 맞춰 부산항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미 본토에서 즉각 발사가 가능한 5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3대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작동됩니다.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관련 임무가 부여되는데 한국이 정보 공유부터 핵 운용 기획과 작전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체 핵 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이 북핵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핵을 동맹국에 배치하고 해당 국가의 투발 수단을 활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긴밀하고 효과적인 확장 억제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맞춤형 대응을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훨씬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한미는 다음 달 연합연습 기간 공동 지침에 따른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 김건희 여사는 탈북민 등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되자마자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를 1년여 만에 다시 만난 김 여사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TV조선 보도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채워줍니다.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한 김 여사는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이 그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보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는데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자체가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희혁 씨는 한국은 발언의 자유가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곳이라고 했고 김 여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는 김 여사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특별한 친구라는 손편지를 전했는데 지난해 4월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한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확정돼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상폭은 1.7%에 그치지만 최저임금 만원 시대 개막이 우리 경제 현장에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노사가 각자 액수만 고집하며 대립하다 결국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방식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1,120원, 경영계는 1,030원을 고집하며 90원 격차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끝내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떠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지금 끝나는 순간까지 답정너로 진행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 14대 9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1,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37년 만에 만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기며 105일 동안 심의했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애초에 노사의 생각이 다른 만큼 협상으론 모두가 만족할 결과 도출이 힘들고 오히려 노사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니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구전을 하는 거죠. 지인을 빼서 결정하는 거죠. 이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거라고 반발합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생존을 걱정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째 생선구이 식당을 해온 허금영 씨. 종업원이 4명 있지만 허 씨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를 주시려고 제가 일을 사실은 종업원보다 더 많이 해요. 저는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자. 최저임금 10,000원 소식에 허 씨는 사장을 하느니 차라리 알바를 뛸까 생각 중입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도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취직해서 일하는 게 훨씬 낫죠.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기업 11,900여 곳이 문을 닫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의 경우 인력이 늘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3년차 편의점업주 A씨는 가족 4명이 모두 나와 일을 하고 알바는 주말 야간에만 씁니다. 하지만 이 인건비마저 부담이 돼 폐점을 고민 중입니다. 인건비가 있느냐, 월세도 있잖아요. 뭐 전기세도 지금 또 오르잖아요. 이걸 그만둬야 되나, 야간 영업을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에요. 노동계는 다른 이유로 반발합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직접 전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경찰이 설치한 장애물에 막히자 거세게 항의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라고 이것도 못하게. 19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의 출석 요구를 위해 찾아온 겁니다. 위원들은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예요? 30분 넘는 항의 끝에 안내실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수령을 거부했고 요구서는 건물 밖 길바닥에 놓여졌습니다. 공문서를 임의로 무단으로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요구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심사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원 심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청원 말고도 심사 요건을 갖췄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관련 청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엔 유튜버 찌양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교제폭력 처벌 강화 청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직무유기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정민진 기자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취재했습니다. 눈주위가 시퍼렇게 물들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손과 발도 멍투성입니다. 지난 4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20대 이모 씨 사진입니다. 교제폭력으로 3년 동안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저희 딸 마지막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피해자 어머니는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고 형량을 높여달라고 국회에 직접 청원했고 사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심사 요건을 갖춰 22대 국회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됐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해당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엿새 늦게 회부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속전속결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9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청원 13건 가운데 상임위에 상정된 청원은 탄핵 관련 청원 단 한 건뿐. 여기엔 급발진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청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해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회 청원 제도가 정쟁용으로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10여일 앞두고 비방전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을 찾아 세 번째 합동연설에 나섰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자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오늘 연설도 비슷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오늘은 다시 배신자론을 꺼냈습니다. 한 후보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 제안을 배신 행위라고 한 겁니다.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한 후보는 원 후보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합동연설회에선 관련 언급 없이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앞서 당 선관위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가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며 첫 공식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후보 측은 선관위 판단이 기계적 균형이라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무면허 운전자, 원 후보를 난폭 운전자에 비유했고 그런 후보 되면 당정 파탄입니다, 여러분.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윤상현 후보는 총선 책임을 담은 백서 발간을 촉구하며 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자칫 전당대회가 대권 후보의 어떤 그런 경론의 장으로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방위 공세에도 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에서 한 후보는 2주 전보다 7%포인트 오른 45%였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각각 15, 12%, 윤상현 후보 3%였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민간기업에 취업시켜준 혐의인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020년 한국복합물류 고문직을 맡습니다. 방송작가 출신으로 물류사업 경험이 없었지만 1년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과 국토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복합물류는 CJ 대한통운의 자회사지만 국토부 땅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의 입김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총선 낙선 후 노영민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며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 전 실장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취업 청탁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가 꺼진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한국과 일본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전직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간이 음주 검사에서 술을 마신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유명 연예인의 차량 뺑소니 사고 뒤 이 같은 도주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인도에 올라오더니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습니다. 아랑곳 않고 다시 도로로 빠져나오더니 차선을 바꿉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타이어 터지는 거, 그 큰 차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차가 중앙선까지 갔다가 우측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막 떨면서.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 이 씨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가 몰던 차량이 들이받은 변압기입니다. 사고 충격에 주변 울타리는 완전히 파손돼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한국과 일본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전직 축구 선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음주 감지기로 검사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오늘 또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사고가 재래시장 내 좁은 골목에서 벌어져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차량이 보행자를 가까스로 비껴가서 차량이 돌진한 가게의 점주가 경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시청역 참사 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장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운전석 아래 장착하는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엑셀과 브레이크 중 어디를 밟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운전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내부 측면에 페달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주행과 함께 녹화가 시작됩니다. 시간과 속도도 표시됩니다. 지금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바꾸고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가네요. 블랙박스 설치 업체에서 저장 용량에 따라 20에서 30만 원 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최근 구입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전 대비했을 때는 한 배로 이상 늘어났고 지금 예약 판매로 좀 전환한 상태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236건. 특히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사고를 비롯해 최근 교통사고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페달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법정에서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시간이 그 급발진 사고 당시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나타나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급발진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보셨듯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장치에 관심이 큰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과 유럽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것을 이 차량 생산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는 게 시작되는 등 운전자 안전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차량 앞에 사람 모형이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눌렀는데도 차량은 경고음과 함께 멈춰섭니다.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 차량 앞뒤에 장애물이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 회전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늘면 페달 오인으로 판단해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일명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로 일본에선 2012년부터 옵션 형태로 차량에 장착되어 왔는데 이후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효과를 확인한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이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이 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일본에서는 모든 차종에 이걸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어떤 기본 데이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르면 이번 달부터 모든 신차에 비상제동과 후진 보조장치 장착을 필수화하고 2026년부터 신차 안정성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항목을 추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를 그 제조사에게 강제를 할 것이냐 어쩌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규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제조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장치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하루였습니다만 시간당 100mm가 넘나드는 폭우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빗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등 인재도 드러났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CCTV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불과 약 3시간 만에 굴삭기가 반쯤 잠길 만큼 일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침수 피해 지역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배수 펌프장. 초당 9.8톤의 빗물을 하천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극한 오후 당시 이 펌프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탁업체 근로자 한 명이 있었지만 제때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업체 측은 폭우 탓에 손 쓸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시, 3시 내에 갑자기 150mm가 오니까 물이 차가지고 가동한 휴지가 벌써. 주민들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 배변파 침수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냐 그랬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논산시는 업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폭우로 상판 일부가 주저앉은 대전 유등교. 불과 한 달 전 정기 안전검사에서는 양호 등급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가 육안으로만 진행되면서 교각 아래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비에서 탑하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여태까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해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도 인재가 피해를 키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밤 시간 집중됐다는 건데요. 폭우가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실험해봤습니다. 비가 쏟아진 지 13시간 만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산사태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사 35도 철판 위에 폭 4m, 길이 6m로 흙을 채워 만든 인공산입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를 가정해 물을 뿌린 지 10시간.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물이 솟구칩니다. 13시간이 지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쏟아진 흙더미는 주택 모형 외벽을 뚫고 안에 있는 마네킹을 집어삼킵니다. 덤프트럭이 시속 한 30에서 40km 속도로 주택을 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힘을 가지거든요. 모의 실험 결과 500mm의 강수량이면 어디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충남 금산과 서천에서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산사태가 나 2명이 숨졌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에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동이로 막 이렇게 붙는 식으로 오니까 산사태니까 같이 다 휩싸여가지고 논 한가운데까지 밀려버렸지.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 횟수는 3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330배에 달하는 산림이 주택가 태양광 개발 등으로 훼손되면서 산사태 발생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산지를 개발하거나 전용하는 게 그런 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좀 발생하는. 전문가들은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거나 산 허리에 금이 가는 산사태 전조 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한 상황이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별, 의대별 복귀자 명단이 한 채팅창을 통해서 유포됐는데 의대생과 전임의의 경우 최소 620여 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감사한 의사, 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방이 만들어진 건 지난 7일.
병원별, 과별 복귀 전공의 규모와 함께 복귀 전임의의 경우 어떤 병원, 어느 진료과의 어느 대학, 몇 학번, 누구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의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별로 예과와 본과, 학년별로 나눠 복귀자 실명이 정리돼 있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의대생과 전임의는 6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채팅방 개설자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방을 만들었다며 추가 명단 작성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일지만 의사협회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상 공개로 복귀자와 복귀 희망자를 압박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의사 커뮤니티에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이 공개된 후 이 같은 블랙리스트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글을 올린 의사 5명을 지난 10일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이번 채팅방 개설자 등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서 자영업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주문 대부분을 배달앱으로 받는 한 치킨 매장. 최근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다음 달 배달 중개 수수료를 크게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달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몸 갈아서 배달 플랫폼에 먹여 살려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값의 6.8%인 수수료가 9.8%로 오르면 최근 매출을 기준으로 박 씨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하루 4만 1,000원에서 5만 9천 원으로 껑충 뜁니다. 지난해 5천억 원 넘는 순이익을 낸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배민 탈퇴 방법을 공유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들은 올라간 배달앱 수수료만큼 배달 음식 가격을 올려줄 것을 본사에 먼저 요청했습니다. 점주님들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완충제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제 영업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버티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가격이 오르거나 양이 줄거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수수료 기습 인상은 대형 플랫폼의 횡포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변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퇴론을 한때 불식시키는 듯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다 보니 기자들 사이에서까지 탄식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서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 터져나왔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동맹국들의 결의를 다지면서 바이든이 찾은 다음 연사는 젤렌스키가 아니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We'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푸틴을 이기는 것에 너무 집중하느라 실수했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이 장면은 저녁 뉴스에 고스란히 방송됐습니다. 행사장에서 지켜보던 기자들은 탄식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본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본인을 대신해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할 경우 이길 수 있겠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자신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하거나 북한을 남한으로 바꿔 부르는 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교 현안에 대한 답변에선 일관된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은 국민 불안을 의식해 인지력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여론은 더욱 싸늘합니다. 유권자 67%가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선 캠프 내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기자회견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Is that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하지만 여론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로 더 기울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7%가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 바이든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선거 캠프와 일부 측근들조차 후보 사퇴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11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함께 치르는 상하원 선거표까지 잃게 될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 큰손 배우 조지 클루니는 뉴욕타임스에 지지 중단을 선언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방송에 출연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바이든은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의원 213명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과거를 빌미로 인기 유튜버 찌양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이버 레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의 피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데 사이버 레카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먼저 사이버 레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제일 빨리 나타나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는 게 견인차, 레커차죠. 이 사이버 레카는 논란이 될 만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하는 사이버 레카들이 많아졌습니다. 먹방 유튜버죠, 찌양이. 그런데 이 찌양에게 사이버 레커들이 달려들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찌양의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려 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된 건데요. 이 유튜버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이들을 공개 저격해왔고 구독자는 최소 18만 명에서 119만 명에 달합니다. 유튜브의 이상적인 기본은 클릭수랑 구독수인데요.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이 유튜버들은 전형적인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이버 레카가 한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유튜버 2-3명만 작업하면 여론은 어차피 바뀐다. 네,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취에 담긴 유튜버의 말입니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비쳤는데 실제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 시민 71%가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받고 이 가운데 92%가 사이버 레커가 사회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사이버 레카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지난달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얼굴과 직장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 폭로 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아픔을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가해자라고 해도 일반인인 개인 신상을 유튜버가 공개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상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사이버 레카들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는 유튜브에 시정 권고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플랫폼도 아닌데다가 관할 정부 부처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관련 법 제도도 없고 누가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대한 책임을 좀 많이 물어야 되고요. 유튜브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석입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빌라 시장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한 빌라촌. 이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매나 전세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렴 보증서 요청 안 오고 아파트를 선호하지 빌라를 선호하지는 않죠. 빌라 매매가와 전세값은 2022년 하반기부터 2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세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쪽에서는 안 살고 싶다고 이사 가고 싶다고 하고 아파트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3-4명? 실제로 매년 3만 3천 가구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동했고 이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는 한 증권사의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0주, 즉 1년 2개월 동안 쉼없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다시 매매 가격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라 기피 현상으로 빌라 공급마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빌라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을 지낸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이 무너진 상황에서 축구협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 축구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홍 감독이 사퇴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박지성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지키지 않아 신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진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달리 한국 감독이 선임된 것도 선수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을 원한 적이 없었다며 수습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하차하거나 사퇴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사퇴나 하차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협회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성은 선배 선수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홍 감독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클라이밍 대표팀은 메달 획득을 목표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특히 팀의 막내 서채연 선수는 아버지 서종국 감독과 함께 부녀 합작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다솜 기자가 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파리의 무더위를 대비해 전라북도 군산에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클라이밍 대표팀이 15m 인공 암벽을 힘차게 오릅니다. 2003년생 서채연은 대표팀의 막내지만 유일한 올림픽 경험자입니다. 3년 전 도쿄 때보다 실력은 물론 경험까지 쌓였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아버지 서종국 감독과 함께 준비하는 첫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아빠한테만 배웠고 제 유일한 스승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할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7살 때부터 놀이터보다 암벽장이 익숙했던 딸은 어느덧 한국 클라이밍의 간판 선수가 됐습니다.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같이 투자하는 만큼 좀 재밌게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상급인 리드를 앞세운 콤바인 종목에서 부녀 합작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남자부에선 지난 도쿄 대회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던 이창현 전 감독의 아들인 이도현이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여기에다 대표팀의 약세 종목인 스피드에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신은철까지. 한국 클라이밍의 첫 올림픽 메달을 향한 순조로운 준비 과정 속
선수들은 30일 결전지 파리로 향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신 20세기 순교자 상입니다. 거기 독일 목사 디트리 본회퍼가 있습니다. Our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독일 개신교회들이 히틀러의 광기에 굴종해 찬양하는 제국교회로 전락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지키는 고백교회를 세워 항쟁하다 사형당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목사는 몸을 던져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 미 의회 메인홀에 유일하게 모신 여성 정치인 지넷 랭킨입니다. 동상 좌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전쟁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당해 온 미국이 들끓었을 때 그는 대일 선전포고의 단 하나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정치사를 빛낸 역사적 한 표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유일하게 당내 기권표를 던졌던 곽상원 의원이 원내 부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당 안팎에서 쏟아진 공격과 비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이른바 대변 탄핵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 이렇게 밝혔죠. 법사위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원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방증입니다. 개딸들의 돌팔매질은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어보라.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에 빠졌기로 인간으로서 할 말 못할 말이 있습니다. 시청역 추모 현장에 붙은 이상한 쪽지가 떠오릅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려 불난데 부채질을 했습니다. 당론에 대한 인지 부족이랍니다. 그런 지도부가 오히려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지 부재 아닌지요. 랭킨 의원은 온갖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자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 명언이 소나기가 대지를 시키며 몰고 오는 상쾌한 흙냄새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온통 물끈한 장맛빛 물 비린내만 질펀합니다. 7월 12일 앵커 칼럼 오늘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이렇습니다. 오늘 중부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이들 지역 3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 일부 쌀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권 해안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2도, 여수는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